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되게 날씨가 추웠던 것 같고 저희는 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가족여행을 1박 2일을 다녀왔는데요. 하필 그날이 엄청 추운 날이었어서 정말 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딸은 지난주부터 1학년이어서 매주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등교시키는 엄마들을 위한 팁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은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건지,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조금 친구들한테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일하는 친구들과 많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중간중간에 무슨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물을 마시는데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당신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 오늘 하루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오전, 오후 외래를 보는데 이상하게 월요일은 여기를 와야 돼서 늘 마음이 끝낼 때 너무 급해요. 외래를 끝낼 쯤 너무너무 마음이 급한데 이상하게 마지막 환자는 꼭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좀 이렇게 뭔가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환자들이 오는 것 같아서 월요일을 정말 잘 지내보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학교에서 좀 뭐 저희 교수님이 부탁하신 일들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의 주거 환경 이런 것도 또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두 타임에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고선 준비를 못했었어서 마스크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 KF 몇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많이 살 수 있고 또 사용하는 마스크를 조금 크게 나눠보면 덴탈 마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말 차단이 된다는 마스크가 있고 KF94 또는 80, 뭐 99 이렇게 KF라는 이름이 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크미님, 랭커일님 안녕하세요. 월요일날 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차이들을 일단 살펴보기 전에 KF가 무슨 뜻인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태까지 맨날 KF94, KF80 무슨 마스크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게 뭔지를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딸기80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요즘 저희 딸들이 딸기를 자꾸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딸기80님 생각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F94는 코리아 필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코리아 필터 등급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 저희가 분집, 포집 효율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작은 먼지를 몇 %나 걸러주는지, 내가 들이마시는 먼지 중에서 얼마나 이것들을 걸러주는지를 봐주는 비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KF80은 이제 분집, 포집 효율이 80% 이상.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래는 황사 방지용으로 황사 마스크라고 해서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80% 이상을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KF80.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KF94 등급은 이제 94% 이상, 그리고 99등급도 있다는데 이건 99% 이상해서 이 두 가지는 방역용으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F94도 있고 집에 80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참 금년
봄쯤에 마스크 대란일 때 저도 줄 서서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쟁이기를 열심히 했었는데, 실은 제가 맨날 쓰는 거는 지금 보면 덴탈 마스크여서, 지금 제 가방에도 덴탈 마스크가 있는데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돼서 덴탈 마스크가 숨 쉬는 데 있어서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외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을 때 한 달 정도 지나고 저희 남편한테 자기는 진짜 대단하다. 그 마스크를 쓰고 수술방이 되게 추워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온도를 되게 시원하게 유지를 하는데 그 불 밑은 되게 뜨겁거든요. 그리고 뭔가 집중을 하면 엄청 사람이 신경을 써서 그 힘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일하는 저희 남편 보고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계속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각각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KF 이제 55에서 8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장점은 굉장히 가벼워요. 정말 그래서 귀 뒤가 아픈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귀 뒤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뭐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도 파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귀 뒤도 많이 아프지가 않고요. 숨쉬기가 굉장히 편하고, 제가 하루 종일 정말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습기에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말 차단이 보통 수준이고 이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위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지요. 비말 차단 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KF 60에서 80% 수준이고 가볍고 숨쉬기 편하고 습기에 강하고, 또 하나의 장점은 입체형이 된대요. 그래서 요즘 뭐 입체형이라고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마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지만, 역시 단점은 비말 차단이 편차가 굉장히 넓어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KF94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효율이 좋지만 매우 차단이 효과가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무겁고 숨쉬기가 매우 불편하고 습기에 약해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습기도 통풍이 잘 안 돼서 그 안에 침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공원 산책을 가신다던가 집 앞에 네, KF 55에서 80% 수준이라고 되게 조금 브로드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요거보다 좀 낮은 것 같아서 비말 차단 마스크가 보다 덴탈 마스크는 조금 낮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랭커윌님 좋은 지적해 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찾다가 요렇게 문헌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적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야외 활동이거나 하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덴탈 마스크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병원에 가셔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KF94를 쓰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어린이의 비타민 D를 복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 하면은 구루병,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비타민 D는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구루병, 이렇게 등이 굽는 병이 결핍되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비타민 D가 결핍이 될 경우에서는 뼈의 건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셔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게 비타민 D입니다. 주로 햇빛을 많이 받는 경우에서 행성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문헌에서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10% 정도고 90% 정도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 때 하루에 얼마나 밖에서 뛰어노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특히 여름철에는 뭐 선크림이다 모자를 써라 하면서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뭐 피부 노화 방지, 피부암 방지를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고 야외 활동할 때 꼭 이렇게 차단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악기능도 있지만 실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태양광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야외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가 굉장히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환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비타민 D 레벨 검사하고 싶어요. 비타민 D 먹어야 되나요?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리얼이 있고요. 우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유랑 연장선상으로 치즈, 그리고 이제 뭐 염소 치즈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버터, 그리고 또 이제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서도 요즘 비타민 D 강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트밀, 그다음에 소간, 이거 보고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께서 순대 살 때 소간을 많이 달라고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 굴, 계란, 버섯, 두부, 초콜릿 우유. 요거는 아이들이 들으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초콜릿 우유도 어떻게 보면 우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생선들, 그래서 뭐 정어리라든지 연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통조림에 들은 것도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치즈 종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들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보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하루에 비타민 D를 400 인터내셔널 유닛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모유만 먹는 완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모유에는 상대적으로 비타민 D 함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모유를 완전히 완모를 한다 하는 부분 친구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타민 D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외출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있지만, 뭐 2개월 이렇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외출을 하는 게 아직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햇빛을 쐴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모유 완모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비타민 D를 복용하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크미 님도 오셨고, 이민희 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에 비타민 D를 600 인터내셔널 유닛을 섭취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얼마나 마셔야지 이 기준을 충족을 할까 찾아봤어요. 우유 1리터에 얼마의 비타민 D가 들어있을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이거 저만 궁금했을까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 뭐 이렇게 이모티콘을 선물을 쏴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질문을 받고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리터에 비타민 D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봤더니 40 인터내셔널 유닛이 있대요. 1리터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 필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10리터 이상 우유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15분 이상, 주 3회 이상이라고 WHO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조금 바깥 활동을 얼굴과 팔 부분을 다 내놓으시고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도 많이 드시고, 앞에 식단표에서 보셨던 그 많은 비타민 D가 충분하다고 알려지는 음식들도 충분히 섭취를 하시지만, 충분히 이 가을 날씨를 낮에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모유를 하는 아이들은 꼭 이제 비타민 D를 복용을 해야 되지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서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되느냐? 꼭 먹일 필요는 없어요. 음식으로 충분히 저희가 복용을 해주고, 낮에 등하원 시간이라든지 할 때 조금 햇빛을 잘 쐴 수 있게 도와주면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걱정이 되시면 드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또 배우기를 이렇게 네모를 그려서 A, B, C, D 해서 반을 나누고 위에는 지용성, 밑에는 수용성.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서는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A와 D,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서는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과량을 먹으면 독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독성이 생길 정도로 비타민 D를 먹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약을 털어넣지 않는 이상. 그래서 독성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타민 D, 특히 골다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어르신들이라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는 어린이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요즘 나가기 힘들다, 어렵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 충분한 음식과 함께 같이 섭취를
약으로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세요라고 환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요. 실은 저희 아이들한테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 시간 동안 좀 고민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코비드19가 지금 아주 창궐하고 있고, 지금 뭐 확진자가 155명까지 갔다가 줄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이제 역학을 전공하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로 12월이 되면 정말 다시 한번 세컨드 웨이브가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학교에 맨날 보내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비타민 D 받으려고 햇빛에다가 랭커인이 화상 입었어요. 15분 이상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옛날에 대학생 때 좀 예쁘게 태우겠다고 비키니 입고 엎드려 있다 그 상태로 자가지고 등에 야자수 모양으로 탔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래서 코비드19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실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엄마가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앞에서 1편 코로나 독감 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 잘 씻고 집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인스타그램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오늘 외출길이 왠지 상쾌하고 행복하다면 마스크를 안 쓴 거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 앞에 음식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갈 때는 후다닥 갔다 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는데 너무너무 상쾌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아직은 마스크를 잘 써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 위생 잘 해주시는 것, 특히 내가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남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열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코로나는 아니고 어쨌든 열이 있다. 그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열 떨어지고 최소 24시간까지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호흡기 증상이 있고 열이 있고 조금 걱정이 되시면 코로나 검사를 해주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셔도 본인의 걱정을 좀 덜으실 수가 있고, 나는 정말 접촉력도 없고 코로나랑은 전혀 무관한데 호흡기 증상과 열이 있다. 그럴 때는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집에서 조금 경과 관찰을 하시고 뭐 재택근무를 하신다든지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호흡기 증상을 나와 우리 가족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맨날 아침마다 우리 아이의 호흡기 증상과 이런 것들을 어플로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같이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예방 접종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독감 접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부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17세 친구가 사망을 했어서 아마 그게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들이 계속 많았고,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조금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4일 전에 홍행을 스님께서도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들을 오늘 되게 기사도 계속 찾아보고 열심히 봤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독감 주사를 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독감 주사를 맞고 그 주사 때문에 얘가 이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아직 1대1의 완벽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아직은 속단하기가 일러서, 혹시 진행 예정이시라면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듯이 내 컨디션이 정말 좋을 때 주사 접종을 하고 병원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과 관찰을 한 다음에 내가 정말 괜찮으면 집에 와서 계속 나의 컨디션을 체크를 하는 부분들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기침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도가 마를수록
호흡기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절기에 뭐 가습을 해라,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물을 마셔서 기침을 안 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도가 건조하고 말라 있은 상태일수록 바이러스 감염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골고루 잘 먹어서 나의 몸의 평형 상태와 균형 상태, 그리고 면역 상태를 올려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엄마들이 와서 물어봐요. 영양제 줘요, 선생님? 영양제 뭐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가장 좋은 영양제는 엄마가 맛있게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주말 내내 저도 밥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지 않는 밥을, 제가 만들지 않는 밥을 먹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영양제를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실은 저희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무기질, 뭐 비타민 이런 거 정말 중고등학교 가정 가사 시간에 열심히 배우잖아요. 아마도 이러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영양소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한테 영양제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고 외국인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한번 아이들한테 병원에 오는 친구들이나 저의 아이들한테 사용을 해보라고 이제 조금씩 샘플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아이들을 잠깐 줘보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탕이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먹는 영양제에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맛이 있거든요. 맛이 있다는 얘기는 설탕이 많다는 부분이고, 설탕이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들의 치아 건강이라든지 열량 여러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약을 줄 때 의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준 약을 아이들이 진짜 잘 먹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약물 순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준 약을 잘 복용을 해서 효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무슨 약이 새로 출시가 됐을 때, 어떠한 제품들이 출시가 됐을 때 이제 제약회사에서 연구를 하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하지만 그거는 약의 효과가 아니라 약의 효능이에요. 그래서 기저질환, 아픈 거가 하나도 없고 아주 건강한 상태의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임상 실험을 하는 어떠한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회사 사람들의 감시하에, 그러니까 감시가 이렇게 맨날 네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어떠한 형태로든 뭐 어플로 내가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든, 약이 몇 알 남았는지를 나중에 얘기를 하든, 이게 정말로 굉장한 그러한 뭐라 그러죠? 조절되는 상황 안에서 그거를 완전히 먹었을 때 효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약의 효능, 특히 영양제의 효능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효능을, 효과까지 가져가는 거는 뭐냐면 얼마나 이 약이 접근성이 있는지, 환자가 얼마나 까먹지 않고 이 약을 먹는지, 환자가 얼마나 꾸준히 오랫동안 이것을 복용을 하는지인 것 같아요. 근데 약물 같은 경우에서는 눈에 보이거든요, 결과가. 예를 들면 피검사가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뭐 열이 떨어졌다든지, 어떠한 증상들이 호전되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능이 좋고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효과가 좋진 않지만 부작용도 심하지 않다. 그래서 먹고 싶으면 먹어라. 하지만 먹지 않는다고 해서 치명적이진 않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한다는데, 그 말이 저도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타민C, 과일을 조금 충분히 챙겨 먹고 그렇게 해주면은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으시면 되시고, 비타민 D, 음식과 태양 열을 많이 흡수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유산균은 이제 제가 요즘 논문을 좀 많이 찾아보는데, 제가 옛날에는 장염 걸린 친구들한테 유산균을 줬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 아이가 건강할 경우에서는 반드시 유산균을 먹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유산균도 어차피 영양제, 그러니까 보조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히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혼자 비타민 통 꺼내서 먹고 유산균 막 뜯어서 자기가 먹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아, 이렇게 잘 챙겨 먹으면 몸에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진짜 아이들을 그렇게 잘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줘야 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고 싶으시면 아이가 잘 먹고 그 뒤에 보면은 성분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설탕 성분, 당 성분이 적은 것들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때 비타민 D랑 이런 뭐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줘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이렇게 슈퍼 같은 데서 주잖아요. 아이가 먹고 바로 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냄새를 맡았더니 하나도 안 달고 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좋아도 아이들이 먹지를 않기 때문에 효능이 효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경우에서는 부모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삼과 한약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홍삼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1년을 정말 꾸준히 먹었습니다. 근데 홍삼과 산삼, 인삼은 또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체질적으로 홍삼이 안 좋다고 또 선생님이 그러셔서 그거를 근거 삼아 안 먹고 있기는 한데 제가 의과대학 때 홍삼을 먹었을 때 아까도 PD님이랑 잠깐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험 기간에는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잠을 잤었어요. 근데 그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홍삼의 효과인지 아니면 시험을 봐야 되는 저의 초인적인 능력 때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삼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마다 잘 맞으시는 분들은 드시면 되시고요. 그 대신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게 있다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픈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약을 처방받으신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드셔야 될 것 같고요. 한약은 저는 저희 아이들을 한 번도 먹인 적이 없는데 저는 어렸을 때 잠깐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한약이 제일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도 당귀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 무슨 성분이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고 또 한약재의 이런 여러 가지 유통 문제도 저희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혹시 복용하고 있던 약이 있다면 한약재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랑 이 약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약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한 예로는 한약을 먹고 정말 간이 망가져서 온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는 치료가 잘 됐지만 실은 한약 문제는 아니거든요. 논이를 먹고 간 수치가 엄청 많이 올라서 병원에 가신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모든 보조제들은 간 독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점 여기 영양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처럼 월차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플렉서블하게 조절할 수 없는 직장에 계신 엄마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진짜 멘붕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저의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열이 날 때는 집에 해열제를 늘 상비를 해둡니다. 제가 요 뒤에 저희 집에 있는 약들을 제가 뭐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해열제를 집에 늘 상비를 해두고 체온계랑요. 그래서 열이 있는 경우에서는 조금 신속하게 해열제를 줘서 열 조절을 하면서 아이가 왜 아픈지를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조금 다르지만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 있을 때 저는 아이가 38도가 넘어가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해열제부터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지난번 열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경기를 한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서는 또는 주변에 가족 중에
열경기를 했던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열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있을 때는 약을 주세요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침을 할 때는 요즘 기침할 때 애들 학교 보내기 되게 좀 그렇죠. 특히 학교에서 뭐 기침 하나 체크하면은 학교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침을 하는 경우에서는 집에서 봐주시고, 기침만 하는데 열이 없으면은 실은 뭐 아주 위험한 감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따뜻한 물 마시고, 기침 시럽이 집에 있으시다면 사용을 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기침이 있는데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고 너무 심하게 힘들어한다, 그럴 경우에서는 병원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가느냐 마느냐의 저의 기준은 뭐냐면, 그 증상이 아이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느냐 안 하냐인 것 같아요. 열이 나도 증상이 다른 게 없고 너무 잘 놀고 처지지도 않고 잘 먹은다, 그러면은 집에서 해열제를 조절을 하시면 되지만, 애가 처진다, 응급실 가셔야죠. 애가 기침을 하는데 크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고 잘 먹고 잘 논다, 괜찮죠. 근데 특히 우유만 먹는 아이들이 기침하는 족족 토한다, 기침하면서 열이 펄펄 끓는다, 가래가 뒤로 끓어서 애가 먹지 못하고 다 토한다, 병원 가셔서 폐렴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콧물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서는 병원을 가보시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고 좀 조절이 되는 부분에 있으시면 집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약들로서 조절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후통, 목 아픈 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목이 조금 불편한데 열이 있는 경우에서는 무슨 바이러스가 유행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대처 방안이 다르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목이 아프면 잘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아픈 경우에서는 해열 진통제를 같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열이 있는 경우에서는 브루펜 계열의 해열제를 같이 줘서 열, 염증, 그리고 통증을 같이 잡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얼음물을 적극적으로 주고 있고요. 설사를 한다. 설사를 하루에 2-3번 정도 하는 경우에서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 갔다 왔는데 열이 펄펄 끓으면서 설사를 심하게 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설사를 하루에 10번 이상 한다?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 아이가 소변 양이 줄고 혀가 막 말라 있다, 그럴 경우에서는 탈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링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병원을 가시는데, 아이 상태가 병원에 갈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데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경우에서는 약국에 전해질, 마시는 전해질을 팔아요. 그래서 거기에 몇 킬로에 얼마를 주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셔서 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복통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나중에 하나의 주제로 준비를 좀 해보고요. 저희가 보통 오른쪽 밑에가 아프다고 할 때는 맹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 밑일 경우에서는 변비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배꼽 주변에는 소장밖에 없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꼽 주변이 아플 때는 저 같으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살 배를 문질러주는 편인데, 혹시 배를 건드렸는데 아이가 너무 아파한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를 만졌는데 아파한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되고, 복통 같은 경우에서 영유아 아이들 중에서 배 앞 계속 우는데 다리를 이렇게 몸으로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울고, 혹시 변에서 빨간색 젤리 같은 점액질의 변이 섞여서 나온다, 그럴 경우에서는 장중첩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꼭 우리 왜 옛날에 후쿠선장에 이렇게 쫙 뺐다 쫙 넣는 그런 만화안경 같은, 같이 장이 그렇게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어떠한 사이클을 갖고 우는데 몸을 못 피고, 그 다음에 그런 빨간색 변을 볼 경우에서는 응급실을 빨리 가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꼽 주변이 아프다가 오른쪽 쪽으로 이동하는 복통이 있는데 누르면 너무 아파한다, 맹장염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 같이 가보시고요. 오른쪽 위가 너무 아픈 경우에서는 소아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급성 담낭염 같은 거, 또는 췌장염,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췌장염 이런 부분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아픈 경우에서는 병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굉장히 아프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진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배꼽 주변이 아픈데 만져도 괜찮고 아이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기능성 복통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서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랑이라는 것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통은 이렇게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병원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두 돌이 됐을 때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 침대가 이 정도 높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다가 쿵 떨어졌는데 그때가 새벽 4시였거든요. 근데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펠로우를 하고 있을 때여서 6시에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2시간만 있으면 엄마가 어차피 병원을 가니까 1시간만 자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고 42살짜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을 갔더니 여기 골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됐어도 정말 아픈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약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해열제, 브루펜 계열 가지고 있고요. 타이레놀 계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엄마들이 맛을 좀 보시고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약을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스펜 자약은 저희 아이가 크고 나서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 한 3, 4세 이하의 어린 엄마들한테는 아이가 자는 상황에서 응급으로 넣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시라고 제가 널리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 저는 앞 광고, 뒷 광고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것들 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콧물약은 저희가 일반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해서 액티피드 시럽을 저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콧물이 조금 심하게 나는 경우에서는 액티피드 시럽을 주는데 여기 항히스타민제가 같이 들어있어서 저희 남동생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아이가 이걸 먹으면 조금 평소보다 잘 잠을 잔다고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약보다는 콧물이 좋아져서 잠을 편하게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콧물이 심하게 나는 경우에서는 액티피드 시럽을 그냥 약국에서 사서 아이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기가 부담스럽고 병원에 갈 정도로 심하지 않을 것 같으신 분들은 이런 약들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사약은 스메타가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뭐 납성분 때문에 뭐 몇 년 전에 조금 2세 이하에서는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스메타는 집에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심한 경우에선 주는데 스메타를 복용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쉽게 설명하기로 이 약은 장을, 내벽을 코팅을 해서 물이 쫙 빠져나와서 설사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메타를 주실 경우에서는 반드시 밥 먹기 한 30분 전에 주시고 30분 정도 있다가 먹을 걸 주시면 설사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시고, 특히 스메타는 줬을 때 변이 좋아졌다 하면 바로 끊으셔야지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주실 경우에는 변비가 될 수 있어서 증상이 좋아지면 그만 약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활명수는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가끔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한 번 사봤는데 한 번 줘봤는데 그 맛을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혹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집에 늘 가지고 있는 약이라는 거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방접종 잘 챙기시는지 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도우미, 이건 그 예방접종 도우미 어플을 받고 요거를 제가 그냥 그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기 따라서 뭐를 맞았는지 뭐 어떠한 주사를 몇 살에 맞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상 반응도 신고도 할 수 있고 이상 반응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리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딸기80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부모가
쉬는 시간 없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부모가 쉬는 시간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도 그걸 느끼고 아이들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예쁘게 말할 거를 더 짜증을 내게 되고 그 짜증의 그 레벨도 점점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모가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친정엄마도 가까이 사시고 이제 왕할머니, 저희 외할머니도 계시고 살아 계시고 그다음에 저의 이모들도 되게 가까이 사세요. 그래서 정말 뭐 사촌 동생도 주변에 있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못 가고 모두가 재택근무했을 때 심지어는 저희 사촌 동생이 어쩔 때는 자기 일하는데 옆에 앉혀놓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조금 요청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요즘 보면은 이렇게 베이비시터를 많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분, 1시간, 나만의 시간을 조금 가지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분만 휴가를 했을 때 정말 저의 시간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등원시키는 그 길 갔다가 오는 그 10분, 15분을 저 혼자 충분히 즐겼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 가서 커피를 테이크아웃만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오는 길 조금 돌아오더라도 나무가 많고 풀이 많고 그런 곳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정비를 했던 것 같아요. 출퇴근길에서도 일부러 남산 순환도로를 돌면서 벚꽃도 구경하고 단풍도 구경하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절대적인 한두 시간을 내는 게 어려우시다면 슈퍼를 보러 가는 길 이런 짧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즐길 수 있는 나만의 팁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저의 감정이 모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조금 그런 편이었는데 큰 아이들은 무조건 좋은 딸, 좋은 아들 컴플렉스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 눈치도 보고 알아서 조금 엄마 아빠를 맞춰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 감정이 최대한 덜 전달이 되도록 이거를 밖에서 충분히 풀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가 있을지 딸기 8군이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재산을 탕진했던 적이 있거든요. 인터넷 쇼핑을 하도 많이 해서. 근데 그거는 잘못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의 연령대마다 놀아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아이와 몇 시간을 놀아주느냐, 오늘 퇴근해서 내가 몇 시간을 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이와 5분을 보내더라도 핸드폰을 저쪽에 놓고 정말로 아이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그 놀이를 충분히 한다면 오히려 제가 주말에 힘들어서 아이 옆에 앉혀놓고 핸드폰으로 계속 인스타그램 보고 이거저거 구경하면서 보내는 2-3시간보다 더 훨씬 양질의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 자체 절대적인 시간에 비중을 두시기보다는 퀄리티에 조금 더 시간을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습관을 들여주려고 일부러 정리도 조금 몰아서 하고 이거 몇 시까지 안 치우면 엄마가 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윽박지르기도 하는데 아이가 자기 물건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저는 어렸을 때 제 방 침대가 정리가 안 가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학교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러한 작은 습관, 아침 침대를 나 혼자 정리하는 습관,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우유 한 잔을 마시더라도 가족끼리 인사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숙제는 내가 챙기고 내가 오늘 할 일을 챙기는 거. 그래서 저희 딸이랑 저는 오늘 할 일을 같이 적는, 전날 밤에 적는 연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습관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들여주시면 워킹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가 까먹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실은 주 양육자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이모님이고 어쩔 때는 할머니, 할아버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이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주 양육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과 부모가 생각하는 교육관이 일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해도 된다고 했어 하면은 아이는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서 잔머리만을 굴리는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된다고 제가 전문가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양육자와의 일관성을 가져서 예를 들면 저는 식탁에서 예절은 이런 부분을 지켜주세요.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30분 후에는 치워주세요. 아이가 몇 시에 자도록 교육해주세요. 아이가 존댓말을 안 쓰면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아빠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어디에 써놔서 주 양육자와 모두 공유를 하고 일관되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가 양육관이 다른 사람들한테서 클 경우에서는 혼란을 겪게 되고 자기가 편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돌리게 되는 나중엔 그래서 어떠한 위험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어쨌든 쉬운 방법, 사이드웨이 이런 것들만을 찾아서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일관된 교육관을 가지고 특히 워킹맘은 이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와 아빠가 같이 앉아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기는 어떻게 컸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부부가 같이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맞추기가 쉬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게 빈정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확실하게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더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관된 그러한 양육관을 공유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할 일 체크에서 제가 까먹었는데 저희 집에는 주별 계획표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몇 시에 누구가 학교에 가고 몇 시에 누가 유치원에 가고 몇 시에 하원하고 몇 시에 하교를 하고 몇 시에 배우는 게 뭐가 있고 몇 시에 누가 오고 엄마는 몇 시에 뭘 하고 해서 이거를 모든 가족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스케줄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부모도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주 양육자도 그것을 보고 아이의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팁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레니 라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비염이 있으신데 약과 네이절 스프레이도 쓰고 있고 아이가 수술도 했는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소아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서 저희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김경원 교수님이 정말 좋으시고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을 많이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천식 쪽을 더 많이 보시기는 하거든요. 강남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김윤희 교수님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두 교수님이어서 소아 알레르기과에서 유명하시고 실은 신촌에서는 가장 높으신 교수님이 이제 손명은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바쁘실 수 있어서 손명은 교수님, 그 다음에 김경원 교수님이 가장 유명하시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김윤희 교수님이 유명하셔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어른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수술 추천을 원하셔서 지난번 영상 밑에 댓글에 달았어요. 근데 저희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로 알레르기 비염이 이렇게 간단하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시작이 되고 정말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서는 굉장히 오래 가고 조절하기가 힘들고 특히나 이러한 병은 환자의 역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약 쓰세요. 확 좋아지지 않아서 또 이 약 쓰다가 안 좋아지면 실망해서 약 안 쓰고 안 다니고 치료 안 하고 하다가 또
병원을 옮기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치료의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질환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계속 내 생활을 공유를 하면서 꾸준히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알레르기 비염 또는 천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환자와 의사가 서로 함께 치료하는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약을 주고 교육을 하지만 그 교육을 잘 실행에 옮기는 거는 환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선생님이랑 정말 같이 끈끈하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약을 받고 치료를 급히 해야 될 때는 대학병원에 가서 어떠한 솔루션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유지를 할 때는 조금 더 나와 가깝고 쉽게 갈 수 있고 나의 생활을 다 알고 나를 계속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개인 병원이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엄마이신지 모르겠는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팔로우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동벌 도라지님께서 9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등하교는 언제까지 등교 부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학년까지는 해줄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도 조금 다르고 10분 거리가 걸어서 가는 거냐 교통편이 있느냐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한 3학년쯤 되고 이제 스마트폰을 3학년에 사줄 예정인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서 언제든지 내 주변 환경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일 때 혼자서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랭커 1님께서 이대 서울병원의 김민혜 교수님도 유명하시다고 하네요. 제가 다른 병원들은 잘 몰라서 혹시 다른 병원 소아 알레르기에 좋은 선생님 있으면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Q&A도 제가 받아봤고 제가 고민을 했고 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친구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받았던 질문들을 제가 많이 정리를 해봤어요. 요동 벌도라지는 걸어가신다고요. 걸어가시면 한 2학년까지는 해보시고 3학년부터 혼자서 스스로 연습을 조금씩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또 긴 시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로서 그리고 일하는 엄마로서 또는 일하는 아빠로서 아이에 대한 고민은 늘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소아정신과 쪽도 친구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편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아이 키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워킹맘부터 해서 어쨌든 우리 아이 등 하원을 시키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주제를 방대하게 잡아서 급하게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을 혹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의 주제로 떼서 제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이제 문제는 미세먼지가 다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계속 같이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독감 예방 접종은 계속 저도 뉴스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나라나 또는 의사들의 지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맞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안심하시고 계속 건강 관리를 해주시고 안 맞으셨다면 본인이 정말 건강할 때 상태가 너무 좋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에 제가 지금 헤비타트라는 기관에서 주거 빈약 취약층 아동들과 건강에 대한 주제를 포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게 돼서 그걸 좀 같이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거 환경과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